커피나 타와 이 쌍년아. 부대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대령이 낯선 여자에게 끔찍한 갑질을 시전하는데 잠시 후 그 여자의 어깨에서 빛나는 별 2개를 보고 대령의 군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연천 남방안개선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육군 제28보병사단 별칭 무적태풍부대. 그 이름처럼 맹렬하고 거친 기상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특히 사단 예하의 80보병연대, 독수리 연대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철책 너머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연대의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연대장 황보철 대령. 그의 존재 자체가 연대 장병들에게는 겨울보다 혹독한 시련이었다. 뼛속까지 군인이라 자부했지만 그가 말하는 군인 정신은 오직 상명하복의 복종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충성뿐이었다. 그는 연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여겼고 그 안에서 그는 폭군이었다. 그 폭군의 왕국에 조용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진회색의 단정한 바지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연대 위병소를 통과했다. 군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비범한 통찰력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육군본부 감찰실장. 군의 살을 깎아먹는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는 임무를 맡은 군 내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감찰실 소속의 김민준 소령이 수행했지만 연대 정문을 통과하며 둘은 잠시 눈빛을 교환한 뒤 각자의 길로 갈라섰다. 김 소령은 사전에 협조된 대로 연대 본부로 향해 서류 감사를 시작할 터였다. 하지만 한서진의 진짜 감찰은 서류 더미 속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의 달아빠진 전투화와 초소의 낡은 보급품, 그리고 간부들의 겁에 질린 눈빛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했다. 한서진은 연대 본부 건물을 지나쳐 후미진 곳에 위치한 간부 휴게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익명의 투서 여러 통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곳. 황보철 대령의 사적인 연회가 벌어지고 부하 간부들에게 상납된 금품이 오간다는 바로 그 장소였다. 휴게소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무렇게나 놓인 소파와 탁자, 구석에 처박힌 낡은 커피 자판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방치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판기에서 가장 저렴한 일반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창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활기 대신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피로와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투서의 내용은 사실 이상일지도 모르겠군.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쾅! 휴게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육중한 체구의 사내가 들어섰다. 꽉 끼는 전투복 위로 불룩 솟은 뱃살,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황보철 대령이었다. 그의 뒤로는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젊은 장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황보철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끌렀다. 아, 18. 아침부터 재수없게 사단장한테 불려가서 잔소리만 듣고 왔네. 야, 박대위. 뭐 마실 것 좀 빨리 가져와봐.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하자. 예. 연대장님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뭘 물어? 늘 마시던 걸로. 그리고 저건 뭐야? 황보철의 손가락이 정확히 한서진을 향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장을 입고 낯선 얼굴로 앉아있는 여자가 그의 심기를 거슬렀다. 그의 왕국에 허락 없이 들어온 침입자로 보였다. 박 대위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서진을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기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황보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다. 그는 한서진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가 앉은 테이블을 구둣발로 툭 찼다. 어이 거기. 자네 뭐야? 한서진은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이 황보철의 이글거리는 눈과 마주쳤다. 그 고요함이 황보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연대 안에서 감히 누구도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귀가 처먹었나? 내가 지금 누구냐고 묻고 있잖아. 그의 고함에 휴게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한서진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황보철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남김없이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웠다. 한서진의 침묵은 황보철에게 굴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신의 절대 권력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는 견딜 수 없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른 그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내년이 지금 누굴 빤히 쳐다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죽치고 앉아있어. 그의 목소리는 휴게소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황보철은 한서진의 옷차림을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꼴의 정장은 빼입었네. 어떤 새끼가 여기에 다방 레지라도 불렀냐? 야, 박대위. 내가 불렀어? 아니면 저기 김중위, 내가 땡긴 거야? 다방 레지라는 시대를 역행하는 모욕적인 단어가 그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그는 한서진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존재하는 하찮은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봐 아가씨. 우리 연대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다만 사람 말할 때 대답 안 해? 부대 근처에서 몸이라도 파는 년인가? 옆에 있던 김중희가 황보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들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태도가 자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판단한 황보철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 씨발 값싼 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내년 몸뚱이 팔아서 번 돈으로 그 옷 사 입었냐? 그래서 사내 새끼들 홀리는 법이라도 배웠어? 눈깔에 힘주는 것 좀 봐라. 당장 커피나 새로 말아와 이 쌍년아. 내년이 타주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좀 보게.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한서진의 커피잔을 손으로 쳐냈다. 플라스틱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미지근한 커피가 더러운 바닥을 적셨다. 어서 안 움직여? 아니면 여기서 옷이라도 벗겨줄까? 군바리들 득실거리는 데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성희롱을 넘어선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폭언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뱉는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분노에 취해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황보철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오히려 거구의 황보철을 압도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커피잔을 잠시 내려다본 뒤 다시 황보철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하신 말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황보철 대령님?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 정확히 나오자 황보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야 이년이? 방금까지 뱉으신 모든 폭언과 모욕, 성희롱 발언. 육군 규정과 군형법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읊어드릴까요?
한서진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황보철의 동공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당황했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이 뭔데 감히 날 협박해. 이게 미쳤나? 당장 저거 안 꺼? 여봐라.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서 군사경찰에 넘겨. 민간인이 부대 들어와서 군인을 협박한다고 보고해. 그의 명령에 박대위와 김중희가 머뭇거리며 한서진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 순간 휴게소 문이 다시 열리고 방금 전 헤어졌던 김민준 소령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MP 완장을 찬 헌병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은 굳은 얼굴로 황보철 대령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소령 김민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찰실장님의 명령에 따라 80보병 연대에 대한 특별 종합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실장? 황보철의 눈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김민준 소령 뒤에 서 있는 헌병들을 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려 자신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엄습했다. 한서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장 옷깃에 감춰져 있던 작은 무궁화 봉오리 2개 소장 계급장을 꺼내 정확한 위치에 부착했다. 별 2개가 형광등 불빛 아래 서늘하게 빛났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한서진입니다. 황보철 대령. 방금 당신이 갑산년이라 모욕하고 커피나 말아오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황보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소장 한서진. 그 이름 석자와 어깨에서 빛나는 별 2개는 황보철의 오만한 영혼을 단번에 분쇄하는 망치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욕설들을 퍼부었는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소 소장님? 그의 입에서 간신히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옆에 서 있던 박대위와 김중희는 이미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한서진은 황보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계급장을 달고 나니 이제 내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대령? 아니면 이제는 커피를 타올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황보철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감히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소령 김민준. 옛 실장님. 지금 즉시 황보철 대령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대장실을 폐쇄한다. 연대장실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증거물로 확보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민준 소령의 명령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의 헌병이 황보철의 양옆에 서서 그를 감시했다. 조금 전까지 연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폭군은 이제 날개가 꺾인 채 감찰실의 통제하에 놓인 일개 피의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박대위 김중희. 한서진의 부름에 2 젊은 장교는 화들짝 놀라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예. 2 사람은 상급자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목도하고도 동조하고 방관했다. 그 죄 또한 가볍지 않아. 별도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감정한 선고가 오히려 2 사람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서진은 현장을 김민준 소령에게 맡기고 휴게소 셔터를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방금 전에 소란으로 인해 휴게소 주변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는 장병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저 폭군 같은 연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그녀의 시선이 멀리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한여군 장교에게 닿았다. 이은하 중위. 이번 익명의 투서를 보낸 여러 명 중 한 명이자 황보철 대령의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가장 오랫동안 시달려온 피해자였다. 그녀는 감찰팀이 연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진은 이중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인기척을 느낀 이중희가 고개를 돌렸다가 처음 보는 여성 장군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그녀는 황급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위 이은하입니다. 한서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경례를 받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중희. 그리고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이은하 중위의 설움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부패한 지휘관 아래에서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멸시와 부당함,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한서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황보철 대령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의 왕국 아래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장병들의 상처를 보듬고 무너진 부대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서리 제거 작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서진 소장은 굳건히 서 있었다. 황보철 대령이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사라진 연대장실 앞은 일순간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굳게 닫힌 연대장실의 문은 마치 거대한 무덤의 입구처럼 보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남자의 절대 권력이 흘러넘치던 그 공간은 이제 텅 빈 성이 되어 그 주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한서진은 김민준 소령에게 눈짓했다. 자물쇠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다. 조금이라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김소령의 지시에 따라 헌병 한 명이 육중한 해머를 들고 나섰다. 육군 규정상 지휘관의 사무실은 그 지휘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 규정은 군법을 수호해야 할 지휘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군법을 유린한 범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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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탁한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다. 단단한 강철문이 몇 번의 충격에 찌그러지며 뒤틀렸다. 마침내 잠금 장치가 파괴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는 역한 향수 냄새와 고급 시가 향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최전방 연대 지휘관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퇴폐적인 향기였다. 모두 진입해서 샅샅이 뒤져. 서류 한 장, 컴퓨터 파일 하나도 놓치지 마라. 감찰팀 요원들이 일제히 연대장실로 쏟아져 들어갔다. 사무실 내부는 황보철의 오만함과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장이었다. 벽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고가의 서양화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일반 부대에서는 구경조차 힘든 고급 원두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다. 책장 한편에는 봉인도 뜯지 않은 양주들이 즐비했다. 모두 그의 부하들이나 지역 업체로부터 상납받은 뇌물임이 분명했다. 한서진은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본 뒤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금고로 시선을 옮겼다. 황보철 대령을 데려와. 잠시 후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온 황보철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역이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황보철 대령. 금고 문 열어. 한서진의 명령에 황보철은 경기를 일으키듯 고개를 저었다.
목 못 엽니다. 이건 제 개인 사유물입니다. 감찰실장이라도 개인의 사유물을 함부로 건드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한서진은 코웃음을 쳤다. 연대장실에 있는 금고가 개인 사유물이라 그 안에 든 것도 모두 개인 사유물인가? 대령 월급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내 돈으로 내가 뭘 사든 무슨 상관입니까? 좋아. 그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지. 한서진은 뒤에 서 있던 통신병에게 지시했다. 사단 공병대에 연락해서 금고 해체 전문가를 즉시 파견하라고 요청해. 군용 장비 절단기까지 모두 가져오라고 전하고. 예, 알겠습니다. 금고 해체라는 말에 황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안 돼. 안 된다고. 당신들 이거 월권이야. 내가 국방부 장관님과도 그렇게 대단한 분과 아는 사이인데 어째서 이런 시골 부대에 처박혀 있었을까? 대령. 한서진의 비웃음에 황보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위기의 순간이 되자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진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은하 중위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 중위는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중위.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자네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 한서진의 따뜻한 격려에 이중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황보철은 매달 연대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장교들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객출했다. 그렇게 모인 돈은 단 한 번도 연대를 위해 쓰인 적이 없었다. 또한 각종 훈련 성과나 부대 표창은 모두 자신과 측근들의 공으로 돌리고 실무자들의 노력은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여군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중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야간 전술 훈련 계획을 보고했을 때 황보철 대령은 제 보고서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계집이 어딜 감히 전술을 논해? 그냥 시집이나 갈 것이지라고.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한 군인의 명예와 자존감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였다. 한서진은 말없이 이중위의 증언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그 분노를 단죄의 칼날로 벼려야 할 때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민준 소령으로부터 긴급한 무전이 날아왔다. 실장님, 금고 개방했습니다. 내용물은 상상 이상입니다. 현금 다발과 달러, 금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장부가 있습니다. 한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장부라고? 예, 이중장부입니다. 부대 보급품을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내역, 인사청탁과 함께 오고 간 뇌물 액수 그리고 상납자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황보철 대령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었다. 80연대를 중심으로 더 나아가 28사단 전체에 걸쳐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황보철은 그 사슬의 중간 고리에 불과했다. 김소령. 장부에 언급된 인물들 지금 즉시 모두 신병 확보해. 단 한 명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틈을 주지 마라.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서리 제거 작전은 이제 황보철이라는 서리를 걷어내는 것을 넘어 썩어버린 땅 자체를 갈아엎는 거대한 태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텅 빈 왕의 성에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황보철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지옥의 장부는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포를 몰고 왔다. 장부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은 80연대를 넘어 28사단 본부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군수, 인사, 작전 등 핵심 참모들의 이름 옆에는 날짜와 함께 정확한 액수가 기입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동조자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명단이었다. 한서진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거미줄을 건드렸다면 거미들을 한 번에 모두 잡아내야 했다. 한 마리라도 놓치면 그 거미가 새로운 줄을 치고 반격을 꾀할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 소령, 감찰팀을 셋으로 나눈다. 어팀은 자네가 직접 지휘해서 사단 군수참모인 박현수 중령을, B팀은 인사참모 이진섭 중령을 확보한다. C팀은 나와 함께 황보철 대령의 신문을 시작한다. 각 팀은 목표 확보 즉시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이곳 연대본부로 압송하도록. 작전 개시. 충성. 김소령과 감찰팀 요원들이 어둠 속으로 신속하게 흩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처럼 은밀하고 기민했다. 한편 연대장실 옆 임시 신문실로 개조된 작은 방 안. 한서진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황보철과 마주 앉았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황보철 대령. 한서진은 그의 앞에 장부를 던졌다. 장부가 책상 위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황보철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뭐 모르는 일입니다. 저건 누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겁니다. 조작? 필적 감정 결과 100% 당신의 필체로 나왔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수표 번호와 금고에서 나온 수표 번호가 일치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서진은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늘어놓았다. 빼돌린 유류 판매 대금 입금 내역, 부대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계약서, 심지어는 부하 장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자녀 유학 자금을 송금한 내역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황보철의 방어 논리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꿨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위에서 시켜서. 박현수 중령과 이진섭 중령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판을 깔고 저는 그저 심부름만. 비겁한 책임 전가였다. 하지만 한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들이 주범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들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처를. 그가 애원하는 순간 신문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뒤로 군사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2명의 중령이 끌려 들어왔다. 사단 군수참모 박현수 중령과 인사참모 이진섭 중령이었다. 황보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자신이 방금 전에 팔아넘긴 공범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중령과 이 중령은 배신감과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황보철을 쏘아보았다. 황보철 이 개새끼. 내가 우릴 불었어? 아니 나는. 한서진은 그들의 추악한 내분을 차갑게 지켜보며 일어섰다. 이제 세 분이서 오붓하게 대화를 좀 나누시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진실이 아주 잘 드러날 것 같으니 말이야. 자백하는 순서대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녀는 세 사람을 한 공간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왔다. 신문실 안에서는 곧바로 서로를 비난하는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카르텔은 아주 작은 압력에도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다. 한서진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장님, 이들의 범죄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서로를 물어뜯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한서진은 복도 창밖의 어두운 연병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김소령,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그들이 만든 부패의 고리를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내게 만들어야 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게 그들의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이번 작전의 또 다른 목표다. 그녀의 말에 김소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서진 소장은 단순히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라는 암세포가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는 외과 의사와 같았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세 사람은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비리를 폭로했다. 황보철은 두 참모가 사단장에게 상납할 뇌물을 자신에게 걷어오게 했다고 자백했고, 두 참모는 황보철이 그 과정에서 일부를 횡령하고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까지 모조리 불어버렸다. 거미줄에 얽힌 거미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며 자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서진은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거미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왕거미를 향한 칼날을 조용히 다듬으며. 며칠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80연대를 좀먹던 부패의 실체는 완벽하게 드러났다. 황보철 대령을 포함한 10여 명의 장교들이 직위해제 및 구속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그들이 빼돌린 군수품과 횡령한 예산의 규모는 일개 연대의 수준을 넘어 군 전체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한서진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깊은 상처를 입은 부대를 치유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녀는 80연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연대 대강당으로 소집했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난 며칠간 몰아친 태풍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앞으로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단상 위로 한서진 소장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올라섰다. 평소의 정장이 아닌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강당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불신,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었다. 지난 며칠간 우리 군의 치부가 드러났다. 동고동락해야 할 전우를 속이고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묻고 싶다. 왜 침묵했는가? 부당함을 보고 불의를 겪으면서도 왜 눈을 감았는가? 보복이 두려워서였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었나? 날카로운 질문에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침묵은 부패를 키운 또 다른 토양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겠다. 부패한 지휘관 아래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온 여러분에게 나는 군의 선배로서 미안함과 경의를 표한다.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황보철 대령과 그 공범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훔쳐간 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의 땀과 헌신, 그리고 조국을 지키는 군의 자부심이다.
도둑 맞은 것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맨 앞줄에 앉아있는 이은하 중위를 바라보았다. 이 중위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진정한 지휘관은 계급장으로 말하지 않는다. 부하의 상처를 먼저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서는 책임감으로 말한다. 연대장은 왕이 아니다. 부하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연설은 교과서적인 훈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군 생활 내내 지켜온 신념이자 모든 군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진정한 군인 정신에 대한 외침이었다. 이제 80연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자. 서로를 믿고 원칙을 지키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강한 부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길 바란다. 나 또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려진 군인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환호와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고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계급장과 휘장이 모두 제거된 초라한 전투복 차림의 황보철이었다.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자신이 왕으로 군림했던 부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끌려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냉소의 눈빛들, 그리고 단상 위에서 의연하게 서 있는 한서진 소장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보내는 박수갈채는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황보철이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이은하 중위는 눈물 젖은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자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 자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정의의 칼날은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부패의 심장을 갈랐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80연대를 휩쓸고 간 태풍은 연천의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보였다. 주범인 황보철 대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부대는 새로운 연대장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과거에 억눌린 표정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과 활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서리 제거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서진은 알고 있었다. 땅 위에 덮인 서리를 걷어내는 것과 땅속 깊이 파고든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황보철은 그저 썩은 나무의 가장 말단에 달린 눈에 잘 띄는 가지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그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준 거대한 뿌리였다. 그 뿌리의 실체는 의외의 장소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던 사단 군수참모 박현수 중령이 돌연 추가 자백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한서진은 교도소의 작은 면회실에서 그와 다시 마주 앉았다. 초췌해진 박 중령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이 모든 판을 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조상현 준장님입니다. 조상현 준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상현 준장은 육군 내 군수 분야의 최고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모든 군수품의 조달 및 보급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 그가 마음만 먹으면 최전방 부대의 보급 순위를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의 영향력은 일개 사단 참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박중령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상현 준장은 정기적으로 결함 혹은 손실 처리된 최신 군수품들을 뒤로 빼돌렸다. 그리고 그 물품들을 황보철이나 박중령 같은 중간 관리책들을 통해 방산업체나 암시장에 팔아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대신 그는 황보철 같은 자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충성을 확보했다. 완벽하게 구축된 공생관계, 거대한 부패의 피라미드였다. 황보철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과 금괴는 그 피라미드의 최상층부로 올라가는 상납금의 일부에 불과했다. 조 준장님은 악마입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군 생활이 끝나는 것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서진은 그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상대는 연대장이나 사단 참모 수준이 아니었다. 군의 심장부 육군본부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독사였다. 육군본부로 복귀한 한서진은 즉시 감찰실장 직속상관인 감찰감을 찾아가 조상현 준장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감찰감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한 장군, 지금 제정신인가? 조상현 준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국회 국방위원들과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를 건드렸다가 역풍이라도 불면 우리 감찰실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박현수 중령의 자백이 있고 황보철의 장부에도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를 개시할 명분은 됩니다. 명분만으로 장군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해. 섣불리 움직였다간 꼬리만 자르고 빠져나갈 걸세. 상관의 우려는 현실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한서진은 물러설 수 없었다. 썩은 뿌리를 보고도 덮어버린다면 서리는 언제든 다시 끼게 될 것이었다. 위험 부담은 제가 모두 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의에 감찰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극비리의 조상현 준장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다. 한서진과 김민준 소령을 비롯한 핵심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황보철의 장부와 군수사령부의 지난 몇 년간의 보급 기록을 대조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들은 조상현의 범죄 행각을 재구성해 나갔다. 조상현은 상상 이상으로 영리했다. 모든 거래는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를 거쳤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도 흔적은 남는 법. 김민준 소령이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실장님, 찾았습니다. 폐기 처리된 야간 투시경 수백 개의 이동 경로가 이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일자에 처리장을 출입한 군용 트럭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같은 시각에 충청도에 있는 한민간 물류창고로 향한 트럭이 있습니다. 한서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물류창고 위치는 조상현 준장의 천안 명의로 등록된 유령 회사의 소유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곳이 바로 조상현의 비밀 아지트이자 도난된 군수품들이 숨겨진 소굴임이 틀림없었다. 김소령 즉시 팀을 꾸려서 현장으로 가.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내부를 확인한다. 나는 이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뒤따라가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조상현 역시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감찰실 내부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한서진의 팀이 물류창고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은 조상현은 싸늘하게 웃었다.
하룻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꼬리를 물었구나. 한서진 여자라고 얕본 게 내 실수였어. 하지만 어쩌나. 이미 늦었는데.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계획을 변경한다. 지금 당장 창고에 있는 물건들 모두 처리해라. 흔적도 없이. 불이라도 질러서 재로 만들어버려. 한서진과 조상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마리의 맹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쪽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숨막히는 추격전. 부패의 뿌리를 향한 칼날은 이제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 도로를 감찰팀의 비공식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고 있었다. 김민준 소령은 조수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위성 지도를 확인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했다. 조상현 준장이라는 거대한 독사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제발 늦지 않아야 했다. 물류창고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김소령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 틈으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늦었나. 차량이 급정거하고 완전 무장한 감찰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와 창고를 포위했다. 김소령은 망설일 틈도 없이 소리쳤다. 강제 진입한다. 소화 장비 챙겨. 요원들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육중한 철문을 열자 안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창고 내부는 이미 화마에 휩싸여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군용 장비들이 나무 상자에 담긴 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른 불이 분명했다. 진입해서 불 꺼. 하나라도 건져야 한다. 요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상자 더미를 발견한 김소령은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불길에 약해진 철제 선반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소령님. 팀원들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에서는 조상현 준장의 교활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한서진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언론이 움직였다. 한 보수 언론사에서 과잉 감찰, 군 사기 저하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한서진 소장이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 선량한 지휘관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그녀를 군을 망치는 마녀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였다. 곧이어 정치권의 압박이 들어왔다. 조상현과 결탁한 국방위원들이 국방부를 통해 감찰실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한서진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감찰감은 빗발치는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한서진을 호출했다. 한 장군. 일이 너무 커졌어. 일단 조상현 준장에 대한 내사는 잠정 중단하게. 자네도 당분간 근신하는 게 좋겠어. 이건 명령일세. 말도 안 됩니다. 이제 막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꼬리를 잡기는커녕 자네가 물린 셈이야. 방금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자네가 보낸 김민준 소령이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더군. 안전 절차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투서까지 들어왔어. 이게 다 조준장 그자가 꾸민 짓이라는 걸 모르나. 한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김소령의 부상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을 멈추게 하려는 조상현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그는 화재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증거인멸 시도를 한서진의 과잉 수사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초 제보자였던 박현수 중령이 갑자기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감찰실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조상현 준장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의 아내에게 남편의 군 생활이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직후였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증거는 제가 되었고 증인은 입을 닫았다. 동료는 부상을 입었고 자신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 조상현이라는 거대한 독사는 자신의 온몸을 칭칭 감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근신 명령을 받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한서진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강민혁. 재벌 저격수라 불리며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검사였다. 군 내부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 외부의 칼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입니다, 강 검사님. 한서진 소장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군대와 전면전을 벌여볼 생각 없으십니까? 전화기 너머 강민혁 검사의 목소리에서 흥미롭다는 기색이 느껴졌다. 독사의 반격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순간 한서진은 전쟁의 판 자체를 뒤흔들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민혁 검사의 등장은 한 전장에 떨어진 강력한 폭탄과 같았다. 군 내부 감찰이라는 닫힌 문을 부수고 국가사법기관이라는 거대한 충차가 밀고 들어온 것이다. 한서진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모든 자료 황보철의 장부 사본, 불타버린 창고의 현장 사진, 조상현과 방산업체 간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를 강민혁 검사에게 넘겼다.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 그것도 재벌 저격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군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다. 조상현을 비호하던 세력조차 군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조상현은 이제껏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막을 모두 잃고 사나운 호랑이 앞에 내던져진 사냥감 신세가 되었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압수수색은 조상현의 사무실과 자택을 넘어 그와 결탁한 방산업체와 차명계좌를 관리해주던 은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상현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이 복구되었고 그 안에서는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협박을 사주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술을 번복했던 박현수 중령은 검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약속받고 다시 입을 열어 조상현의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마침내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본부의 장군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현역 장성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는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상현 준장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왔다. 복도를 가득 메운 군인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한때 하늘 같았던 권력자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독사는 마침내 이빨이 뽑히고 독주머니가 터진 채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조상현은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에 동시에 기소되었다.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탐욕이 최전방 장병들의 안전에 얼마나 끔찍한 위협을 가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가 빼돌린 야간 투시경 때문에 야간 경계에 구멍이 뚫렸고 그가 납품 비리를 저지른 방탄복은 실제 성능 테스트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품임이 드러났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육군본부 대법정.
피고인석에 선 조상현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80연대의 이은하 중위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 조상현. 그대는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신성한 서약을 배신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전우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엄중한 선고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상현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화려했던 군 경력과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서진은 법정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민혁 검사와 마주섰다. 감사합니다, 강 검사님.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천만에요, 장군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을 치른 것은 장군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군과 검찰 소속은 달랐지만 부패한 거악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신념은 하나였다. 멀리서 이은하 중위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어느새 대위로 진급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소장님, 해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서진은 따뜻하게 그녀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이중위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그 순간 한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었다. 한서진 장군님. 장관님께서 급히 뵙기를 원하십니다. 차기 합동참모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논의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수화기를 내린 한서진의 눈이 멀리 가을 하늘을 향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낸 자리. 이제 그곳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방을 설계해야 할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서리 제거 작전은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